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임금 지급의 4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임금 지급의 4원칙은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그리고 전액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불자라고 하는 건 지불하다라는 뜻이고 현재 유통되는 통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불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 전액불의 원칙은 전액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정기불의 원칙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그 생활을 위한 생계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제 날짜에 들어와야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필요한 나가야 될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카드 값이든 공과금이든 뭐 이런 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근데 어느 날은 1일자에 나왔다, 어느 날은 10일자에 나왔다 이러면 실제 그 자체가 내가 계획을 맞춰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야 된다. 물론 기본급 외에 나머지 수당들은 날짜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근로기준법에서 봤죠. 왜? 가장 큰 몫이 바로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실제 옛날에 이제 시간 강사 초창기에 강의료가 그랬어요. 원래는 5일 날 나와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이게 6일 날 나오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일 날 카드 값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연체가 되죠. 원칙상 이게 지연이 되게 되면 지연 이자도 함께 물어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그러지 않더라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불의 원칙. 이게 참 재밌는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잔돈으로 월급을 준 거, 지금도 그거 아마 뉴스에 떠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동전으로 월급 지급, 퇴직금 지급, 뭐, 월급, 빌린 월급 지급. 이런 옛날 신문 기사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도 그랬네. 지금 그냥 여기 네이버에서 그냥 쳐봤더니 여러분들 이제 잘 화면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동전으로 밀린 월급 지급했더니 퇴사한다고 동전 50kg으로 밀린 월급 준 백화점 의류 매장 2019년 거예요. 밀린 월급 440만 원 동전으로 지급한 건축업자 10원짜리로 밀린 월급 지급 이런 것도 있어요. 10원, 100원, 50원, 500원 동전으로 밀린 월급 받아왔나요? 뉴스에도 나왔죠. 이게 지금 요요요 그림. 여러분들, 와. 밀린 월급으로 동전 9만 개. 21년, 아, 여기 이제 27년이구나. 아, 2017년. 아, 여기는 뭐 대학 등록금 내기에 밀린 월급 달랬더니 30kg짜리 동전으로. 이게 얼마 안 됐네. 21년 9월 16일이네. 동전 9만 개로 밀린 월급 보복. 이거 한번 볼까요? 대학월, 자, 대학 등록금 내기 위해 밀린 월급 달랬더니 30kg짜리 동전으로 주며 갑질한 식당 사장. 자,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동전 갑질을 한 사장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미디어 레드바이블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갑질당한 대학생 이건 다른 나라에서 하시겠구나. 아주 사장은 지금 당장 줄 수 없다. 다음 주 화요일에 주겠다며 라이언 기어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 사장은 월급을 이체하지 않았고 라이언 기어는 또다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오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5센트짜리 동전이 가득 담긴 마요네즈 통이 있었기 때문에 무게는 29.8kg. 우와, 어마어마하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합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친절했던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완전히 당황스럽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직원 그만두자. 이게 이제, 이건 1센트짜리 9만 개. 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동전으로 월급을 준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동전은 통화입니까? 아닙니까? 통화라고 하는 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전 쓰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카드나 이런 거에 밀려서 굳이 우리가 주머니에 막 동전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뿐이지 현행 우리나라 통화에는 동전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까운 익산에서도 그랬어요. 직원 월급 밀린 월급 달라니까는 사장님이 막 그 몇십 킬로짜리 이 조만 동전으로 막 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참 그 귀찮아서 못 해갔는데 그냥 주고 말지 그걸 또 일일이 본인은 그 사장님은 은행 가서 다 바꿔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통화를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4시 정도 3시 정도 3시 반 넘어서 오라 그래요. 왜? 은행 문 닫을 시간 문 닫고 나서 4시 아마 3시 반이죠. 은행 문 닫을 시간 넘어서 와서 가져가라고. 그럼 이거 은행에 가서 바꾸지도 못해요, 오늘. 그래서 그때 익산의 그 분이 아마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에서 보관했다가 다음날 은행에 가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통화불의 원칙. 여기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 교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한 거죠. 우선은 임금 지급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동전으로 받아가야 돼요? 아니요, 안 받아가도 돼요. 왜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이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해주려고 어차피 수업 때 해주려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응. 자, 요거 그냥 우선 좀 보여줄게요. 자,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 근로 계약서에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요 수업 끝내면 좀 요 노동법에 관련해서 좀 수업을 해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표준 근로 계약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갑을 이거 안 쓰죠. 왜? 갑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내가 을이다, 항상 을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을 안 쓰고 그냥 대상자를 쓰죠. 근로개시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는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계약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 강사들은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근데 여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때문에 그냥 시작일수만 있지 마무리 일자는 없어요. 그다음에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 근로 시간, 근무 휴일, 뭐 임금은 얼마,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기타 재수당, 그다음에 임금 지급일은 매월 뭐 며칠 날 준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거냐,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할 거냐. 여러분 지금 다 직접 지급이요? 아니죠. 예금 통장으로 지급하죠. 자,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까 그렇게 동전으로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받아오면 돼요. 왜? 근로계약서상에 엄연히 뭘로 주게 돼 있어요? 예금 통장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줘? 임금체불로 걸면 되죠. 노동청에. 음,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노동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특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하지는 말고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직접불의 원칙에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가 대신 받아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혹시나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선원이에요. 배를 타는 선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되면 물론 이제 집사람이 여러분의 통장을 갖다 알고 있고 집에서 뺐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가족들은 생활하기가 어렵죠. 왜? 나는 배 타고 지금 해외 나가 있잖아. 거의 막 원양어선 타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 월급도 못 주는데 내가 일일이 뺏어줘? 어떻게 뺏어줘? 뱃속에서? 계좌이체? 글쎄요. 전화는 되는 것
있기도 하던데 그건 모르겠네. 원양어선 안 타봐가지고. 하여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언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그 지명해서 줄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직접 해야 됩니다. 물론 사자라고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사자, 그 저승사자 말고 사자, 심부름꾼에게는 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임금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근로기준법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근로기준법에 기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기준임금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근로기준법을 다시 볼 거니까. 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기본 근간을 이루면서 상여금 등의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 기준 임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기본급 플러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수당, 이것이에요. 물론 요거는 뭐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요 기준 임금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플러스 정상적인 소정 근로시간, 내가 그냥 계약서상 연장 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딱 내 근무 시간 일했을 때, 예를 들어 일주 40시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꼭 여러분 일주 40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는 7일인데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잡는, 그 이제 5일 해갖고 40시간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여기서 이거부터 해야겠네. 자, 일주를 잡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아니, 왜 일주일이 잡는데, 일주일이 7일이에요? 근데 일주일을 잡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달력상에 보면요. 달력상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일요일부터 해서 쭉 가서 토요일까지 돼 있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여기 보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떤 달력을 보면요. 월요일부터 쭉 해서 일요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여러분이 요일을 설정할 때 여러분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해서 잡는 방식으로 토요일까지로 잡을 거냐? 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로 잡을 거냐? 일반적인 요즘에 이제 수첩들은 거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이제 일주일을 잡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7일이잖아요. 7일.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근로기준법에서의 7일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 7일이다라고 하는 건 7일을 얘기하는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 뭐 일요일부터 토요일, 요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내가 수요일부터 잡았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잡는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달력상 일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 이렇게 잡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어느 회사는 내가 수요일부터 해서, 왜? 예를 들어 일요일이, 마트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피크예요. 근데 일요일날 쉬어버리면 마트 어떻게 해? 누가 일하러? 그래서 꼭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법에 이제 과거에는 이 일주일이 7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일주일을 7일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표시를 했었죠. 이것도 과거에 논란이 많았어요. 일주일이 5일이냐? 그러면 5일로 계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주일은 5일이다 그래 버리면 요 이틀이 뼈요. 토요일, 일요일.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뭐야? 일주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시켜도 무방한 날이다라고 되어버려요.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5일간 40시간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남는 거니까 일주일도 아니니까 그냥 이건 일을 시켜도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은 7일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놓은 거다. 자, 그러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급 얼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상여금 뭐 500% 준다, 600% 준다라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한 달 일해서 받는 급여의 500%를 내가 상여금으로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급여라고 하는 건 기준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급과 플러스 정상적인 근무 수당이 다 들어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 수당을 빼고 기본급의 상여금은 이 기본급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또 뭐가 붙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나 일하다 연장근로 이런 게 또 붙어요. 어디는 기본급의 몇백 프로라고 하고 어디는 기준임금의 몇백 프로라고 회사마다 이제 이거 명칭을 뭐 쓰는 거니까. 근데 자, 연장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직책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막 부가적으로 막 붙어요. 그럼 이 총 금액이 한 300인데 여기에 1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붙으면 150만 원이면 안 되겠구나. 왜? 최저임금이 넘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그냥 70 해갖고 한 200대. 왜? 지금 여러분 2022년에 최저임금이 2022년에 최저임금이 9,140원인가 그죠? 9,140원이면 209시간을 하게 되면 190만 원? 190만 원 좀 넘겠네? 19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여기 200만 원이 넘어야 되니까 200만 원 이상 나오게 하려면 하여튼 이런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야, 요 기준임금으로 상여금을 준다 그러면 기준임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500%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어디는 또 기본급의 몇백 프로다 하면 기본급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가 붙어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이번에 막 여기 한 100만 원 연장 근로 뭐 붙었어. 그래서 총 300만 원이야. 여러분 이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니까 보너스는 300에 500% 붙으니까 1500만 원, 1년에 1500만 원 보너스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한다? 요걸 기준으로 한다. 기준임금 혹은 또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어디는 좀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기본급은 기준임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급 플러스 정상적인 근무와 관련된 수당이라는데 이 정상적 근무와 관련된 수당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쉽게 그냥 일주 40시간을 근무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가 붙냐? 우선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휴수당이 뭐예요? 아까 일주일은 7일이라고 했어요. 7일인데 여러분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일반적으로 금요일까지 해서 40시간.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그럼 토요일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고, 자, 일주일을 개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가예요. 유급 휴일이에요. 유급 휴일.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래서 요 하루가 8시간이 뭐가 붙는다? 내 일주일에 40시간 플러스 8시간이다.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받는 급여는 얼마다? 48? 요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와 관련된 딱 요게 붙는 거예요. 이것만 있냐? 아니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여러분 연차수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연차수당이라는 건 1개월간을 근로했을 때 80% 이상을 개근하게 되면 한 달에 하나씩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연차 휴가 쉬라고 합니다. 월급을 주는 것보다 쉬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못 쉬었을 때는 이걸 급여로 쳐줘야 돼요. 실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정상적인 근무와 관련된다. 자, 그럼 주휴수당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아까 4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왜요? 40시간 플러스 여러분 일주일간 8시,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게 되면 8시간이 붙어서 48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한 달 월급을 계산했을 때 얼마를 계산해야 되냐? 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어? 교수님, 한 달이 4주인데요. 왜 209시간이에요? 4주면은 48 곱하기 4는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48, 32, 2니까 3 올라가고 4, 4, 16에다 192시간인데요, 교수님. 왜 209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최저임금 계산할 때 2022년에 9천 얼마였어요? 9,140원인가요? 9,140원이 맞나요? 네, 써봐야겠네. 9,160원이네. 잘못 계산했네. 9,100, 여러분 9,160원이요? 9,160원이니까 60원으로 바꾸고 9,160원 곱하기 209 하면 자, 머리가 나빠서 계산해야 돼. 계산기로. 자, 9,160원 곱하기 209는 191만 4,440원. 즉, 한 달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40시간씩 계속 근로를 했을 때 아르바이트든 뭐든 간에 그러면 총 191만 4,440원을 넘어서 줘야 된다. 이거 밑으로 주면 어떻게 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209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보통 한 달은 4주니까 48시간씩 4주 하면 192시간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9,160원 곱하기 192시간은 175만 8천 원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자, 왜 209시간인가를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죠. 왜 209시간이냐? 여러분들 한 달이 4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진 않아요. 왜? 자, 여기에 계산식을 내가 어디단가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해주려고. 되겠네요. 이거 이제 옛날 사례로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계산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었으니까 일일 8시간씩 주 48시간 하면 계산법은 여기 있어요. 자, 일주의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플러스 법정 주휴 시간 8시간 48시간 곱하기 뭐 365일 365일 곱하기 나누기 7일 왜 일주일이니까 그러면 50 몇 주 나누죠? 그걸 나누기 12 하면 12달로 나눈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한 달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 달 실제. 그러면 이게 한 달이 얼마냐? 4점 몇이에요. 한 달이 4점 몇 해볼까요? 우리가 또 해봐야지. 계산해 보십시다. 자, 48 곱하기 365 나누기 7 나누기 12는 208.57. 근데 여기 우리 뒤에 것만 해볼까요? 그러면 뒤에 것만 365 나누기 7 나누기 12는 4.34523805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일주일은 4주가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345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주일은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떤 달은 봐봐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어떤 달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며칠이 더 있어요. 그죠? 어떤 달은 달력 보면 거의 다 네 개 하고 며칠이 더 있어요. 2일이 더 있든 3일이 더 있든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하고 3일이 더 있어요. 달력들이 다. 여기는 하고 이틀 더 있고 실제 가장 적은 게 4주 2월달 여러분 알다시피 2월달은 28일 있고 29일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딱 4주예요. 2월달 28일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고도 몇 주, 며칠이 더 있어요. 달력들을 보면. 4월달 같은 경우도 4주 하고 하루가 더 있어요. 이틀이 더 있네. 이틀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5월달도 1, 2, 3, 4 하고 여기 하루, 둘, 셋, 3일이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력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사주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사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사주가 아니고 4.34주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아까 지금 48시간 곱하기 4.34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볼까요? 48 곱하기 4.345는 208.5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뭐 209시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명확하게 4.345098 해갖고 요 금액으로 계산. 그러면 209시간보다는 조금 적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에요? 명확하게 계산을 했을 뿐이지. 이 얼마라도 사람이 많으면 이 얼마의 차이가 큰 금액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209시간, 209시간 하는 거는 왜 그렇다? 48시간 곱하기 4.345주 하니까 이게 208점 뭐 얼마 나온다. 근데 반올리면서 209시간 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209시간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주유 수당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연차 수당은 못 썼을 때는 급여로 줘야 되지만 물론 이제 개인의 쓰라고 회사에서 쓰라고 했고 봤는데 본인이 안 쓰면 이거 못 받습니다. 지나버리면. 그런데 내가 이제 쓰고 싶었는데도 너무 바빠서 못 썼을 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받아야겠죠. 하여튼 요게 기준임금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통상임금은 너무나 복잡해요. 솔직히 저는 일본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옛날에 근로기준법 이런 임금 가져올 때 일본 걸 가져왔어요.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잡해요. 도대체 이게 통상임금이다? 아마 노동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이게 통상임금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냥 딱 임금은 임금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통상임금이네 평균임금이네 쪼개놔갖고 머리 아프게 그러면서 아직도 이거는 이게 통상임금이냐 아니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상여금이냐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인해서 계속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대법원에서 그래도 정리한 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으로 넣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뭐한다? 통상임금에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 그럼 통상임금이라는 게 뭔데?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소정근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로기준법상에서 내가 몇 시간 일하기로 정한 거예요. 회사하고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정의해 놓기를 회사하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기로 정해 놓잖아요. 그게 소정근로 시간이에요. 우리가 또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8시, 아니,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5일 40시간. 이게 법정근로시간이잖아요. 그럼 소정근로시간하고 법정근로시간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사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할 수도 있어요. 난 30시간만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장하고 약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일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기준임금의 고정적인 수당이라는 건 뭐? 정기적, 일률적인 수당. 이 항목은 나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한다. 우리 책에도 유형별 통상임금 해갖고 340페이지. 근데 이 정도만 들어가냐? 아니요. 더 복잡해요. 더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 일률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정기적, 일률적이 해당되냐, 안 되냐. 하여튼 대법원에서는
이 정기적, 일률적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특히나 예를 들어 상여금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통상임금은 참 복잡해요. 솔직히 나는 이 통상임금을 왜 만들었을까? 차라리 그냥 임금을 좀 합쳤으면 좋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왜 쓸데없이 이런 임금을 갖다 많이 넣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본급, 기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기본급이 올라가 버리면요. 자, 기본급이 아까 임금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10% 올라 버리면, 또 다음에 10% 올라 버리면, 또 다음에 10% 올라 버리면, 자, 이게 150만 원이에요. 10% 올라 버리면 15만 원이에요. 165만 원. 또 여기서 10% 올라 버리면 얼마예요? 16만 5천원이 올라 버리니까 170, 181만 원. 1년마다 막 쑥쑥쑥쑥 올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 기본급이 막 올라가면 나중에 자기들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저런 수당을 막 만든 거예요. 뭐 직책 수당이네, 무슨 수당이네, 무슨 근로 장려 수당이네, 뭐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옛날에 막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해도 이놈의 수당만 막 몇십 가지가 돼요. 솔직히 그 임금 담당자도 자기가 우리 회사에 무슨 수당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을까? 하여튼 복잡해. 왜? 기본급을 안 늘리고 임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저런 항목을 가지고 임금을 늘리면 되니까. 왜? 이 기본급이, 기준임금이 뭐가 돼버린다?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줄 때 기본이 돼버리니까. 기준임금의 몇백 프로, 500%, 뭐 이렇게 상여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버리면 여기에 몇백 프로 하는 것과 그냥 이걸 적게 잡아놓고 나머지 사당으로 쫙 붙이는 것과 이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막 수당을 갖다 쭉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디 회사는 막 수당만 한 40가지 종류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 정리는 좀 해야 된다. 너무 이 수당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 때문에 근로자들은 계속 야근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하여튼 지금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막 그 급여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막 붙어 나오는 경우인데 좀 이런 거는 좀 앞으로도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플러스 고정적인 수당, 근속수당, 뭐 정기적, 일률적 형태의 지급 형태를 중시한다. 그래서 얘는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라는 건 너 이제 우리 한 달만 일하고 그만 좀 뒀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이번까지만 일해줘요. 라고 할 때 이제 해고 예고 수당. 그럼 주 휴일 수당. 아까 주 휴일 한다 그랬죠. 그 일주일 근무하면 실제 그 사람이 얼마 이제 받을 건지 아니 주말에 주 일주일간 개근을 5일간 개근하면 하루에 유급 휴가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장이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이 산정 기준이고요. 연차 수당이 산정 기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임금. 하여튼 가장 복잡한 건 이거예요. 통상임금. 근데 근로자에게 여러분이 알 건 그냥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총근로라는 건 내가 회사에서 이 한 달간 일한 총 근로 시간을 말하죠. 요거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1급 금액이든 주급 금액이든 월급 금액이든 뭐 도급 금액이든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다. 자, 평균 임금은 여러분 평균 임금은 어느 때 계산하냐? 일반적으로 퇴직금. 퇴직금. 여기도 퇴직금 나왔잖아요. 이거는 다른 게 안 붙었을 때 그냥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는 다른 거 안 붙이잖아요. 그냥 기본급 얼마에 너 주휴수당 딱 붙고 연차 뭐 했을 때 연차 수당 좀 붙고 이런 정도죠. 여기 연차 수당 이걸로 계산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연차 수당 계산하죠. 연차 수당이 뭐 한 달에 그 하나 정도 한 달에 개근했을 80% 이상 개근했을 때 하루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요 여러 가지 막 수당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계산하게 돼 있냐? 평균 임금을 내가 나 이제 오늘 사표를 낼 거야. 사표를 냈어. 그러면 어제 기점으로 해서 3개월. 어제 기점으로 3개월. 그러니까 어제가 며칠이에요? 어제가 며칠? 18일. 오늘이 지금 19일이니까 18일이면 자, 11월 18일이면 쭉 가서 10월 19일부터가 한 달이죠. 마찬가지로 9월 19일부터가 또 한 달이죠. 그 다음에 8월 19일부터가 또 한 달이죠. 이렇게 내가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날짜에 퇴직하면 어제부터 쭉 이전 3개월 요 기간에 내가 받은 급여 전체를 갖다가 여기 내가 근로할 아니 여기 속해 있는 이 3개월간의 달력상 날짜로 나누어요. 보통 이제 얘가 90일 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9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러진 않아요. 왜?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 우리가 1월 31일까지죠. 2월 28일까지죠. 3월 31일까지. 자, 내가 4월 1일 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4월 3월 30일까지니까 여기서 여기죠. 여기죠. 여기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 일 요리 가고 일 요리 가고 하면 딱 90일이에요. 여기는 90일이에요. 1, 2, 3으로 붙어 있을 때는 얘가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2, 3, 4로 갔을 때는 91일이 돼요. 왜? 여기 28일, 여기 31일, 그 다음에 30일 하니까 31일, 91일이 돼요. 근데 또 예를 들어 여러분 가장 31일이 많은 게 7월, 8월 여기가 31일, 31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해버리면 30일이에요. 그러면 92일이 돼요. 날짜 수가 이 밑에 이제 분모의 수가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분모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3개월 동안 월 연차 뭐 야근 수당하고 뭐하고 막 다 받아서 그 한 달에 300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300, 300, 300 막 열심히 나 퇴직하기 전에 열심히 일을 했어. 뭐 이때 4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총 얼마예요? 600에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90으로 나누느냐, 91로 나누느냐, 92로 나누느냐, 금액이 달라요. 해볼까요? 그냥 단순히 1000만 원. 1000 나누기 90은 약 11만 1000원, 1111원이에요. 11만 1111원. 90일로 했을 때. 그러면 91일로 했을 때는 얼마냐? 1000만 원 나누기 91은 10만 9,890원. 10만 9,890원. 여기 한 200원 차이 나요. 200원. 그 다음에 또 92일로 했을 때는 1000 나누기 92는 약 10만 8,600. 이렇게 이제 또 여기서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총해서 한 저 위에 거하고는 400원 차이가 나죠. 이게 뭔데요? 근로기준법에 이게 있어요. 요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그러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1년 근무했을 때, 1년 근무했을 때 30일 이상분 급여를 준다라고 돼요. 1년 근무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이게 지금 90일로 나누냐, 91일로 나누냐, 92일로 나누냐가 뭘 찾았어요? 1일분의 급여를 찾은 거예요. 그 사람 하루분. 아까 11만 1000원으로 30일 계산하는 것과 10만 9천 얼마로 30일 계산하는 것과 10만 6천 얼마로 30일 계산하는 거.
뭐 10만 9,600원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기서 금액이 나오죠.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몇 년을 근무했냐 또 계산이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다? 4월 달이다. 왜? 이 분모를 가장 적게 만들어야 금액이 커지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동부의 이제 노동통계조사에서 임금을 갖다 크게 정액급여냐, 초과급여냐, 특별급여냐, 뭐 이렇게 급여해서 이런 걸 받는 총액을 갖다 임금 총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통상적인 재수당, 그 다음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까지 합쳐. 초과급여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이런 거 합쳐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근로기준법 얘기하면서 다시 해줄게요. 특별급여는 상여금, 기말수당, 학자금 지원 등 이런 거 특별하게 나가는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임금의 기준. 여러분은 요 정도는, 요 세 개는 기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기준임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근간,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기본급과 정상적인 수당.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분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계산한다라면 퇴직금, 휴업수당보다는 휴업수당 뭐 별로 계산할 일은 없고 퇴직한다라고 하면 퇴직 전, 이전, 퇴직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해당 3개월간의 총 날일수로 나누는 거. 91일이 될 수 있고 92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 한 페이지였는데 43분이 걸렸어. 합시다. 자, 임금의 성격. 임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임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수단이죠. 어, 이제 저는 강사로 있으면서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강의만 하는 게 이제 이런저런 뭐 일들도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요. 또 하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여러분들 처음에 임금 받으면 기분 무지하게 좋잖아요. 근데 또 2, 3주 지나거나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시 또 임금이 아, 왜 이렇게 적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다수는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고맙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는 내가 받는 임금이 적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임금이라고 하는 건 불만을 대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실제 임금이 꼭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불만인데 이걸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퉁쳐서 임금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해 버려요. 어차피 이런 거 하실 바에 내가 힘들게 이런 거 할 바에 그냥 임금을 더 받는 것을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래는 불만 요인이 임금보다는 다른 요인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근로 시간이나 뭐 다른 작업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불만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임금이라고 퉁쳐서 얘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 임금 많이 받는 사람 보면 왠지 성공한 사람 같죠. 무슨 얘기냐? 사회적 지위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의사들 막 몇 억씩 받잖아요. 월급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변호사들, 뭐 관세사들, 여러분들 그래서 관세사나 이런 데 변리사 이런 거 많이 좋아하고 전문 자격 많이 좋아하는 왜? 사회적 지위, 사업가,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지위를 기업 내에서 이제 어떤 지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모두가 올라가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체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되면 막 몇십 가지 혜택들이 따라온다 그러죠. 급여의 상승 외에도 이런저런 혜택들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임금이라고 하는 건 실제 3대 이제 축이 있어요. 하나는 임금 수준. 솔직히 여러분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적정하게 임금을 받고 있느냐, 내가 적정하게 일한 만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임금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적정성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임금 체계. 이게 지금 종업원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형평성, 공정성이 있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공정한 배분에 의해서 나한테 오느냐. 또 하나가 합리적이냐. 이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즉,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임금 수준이다. 아니, 임금의 3대 축이다. 그래서 적정성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공정성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합리성은 임금 형태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적정성.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 수준이 기업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에 그리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견지에서 모두 적정한 액수만큼 결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임금으로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지불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종업원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게 뭐예요?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와 임금 지불 능력, 기업의 지불, 이 사이 어디에선가 임금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자기들의 지불 능력을 벗어나서 임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로자가 자신의 지금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이 안에서 어디선가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적정성이다. 자, 물론 이제 이게 다른 기업보다 좀 높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선도 전략, 뭐 동행 전략,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좀 뒤에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합리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계산이나 지불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서 임금 형태의 관리는 종업원의 작업 의욕과 능률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정성. 실제 외부 공정성이 있어요. 자신의 임금 수준의 형평성을 경쟁사나 동종업계 임금 수준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들보다 많게 받는지 적게 받는지 혹은 비슷하게 받는지. 여러분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L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업계에서 임금 수준이 좀 낮다, 어디는 뭐 좀 높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외부 공정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졸업해서 각자 취업을 해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공무원, 대기업, 그다음에 금융권 이 세 친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술 먹으면서 이제 너 이제 얼마 받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임금 비교하는 거 이거 외부 공정성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거 비교하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외부 공정성 아니에요. 왜? 서로 지금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대기업 여러분들 몇 년이나 가요? 한 10년, 15년 가나요? 근데 공무원 몇 년 가요? 25세에서 65세까지 뭐 거의 간다고 하면 40년이에요. 자, 금융권은 대기업보다 더 빠르려나? 한 10년? 여기도 15년 갈라나? 자, 이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빨리 많이 주고 빨리 써먹고 빨리 퇴출시키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짧지만 조금씩 쌓여서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여가 적어도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공무원들만 하면 이제 어 연차 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는 거죠. 물론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공무원 둘이 혹은 학교 선생님 둘이면 뭐 중소기업 뭐 한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실제 여러분 임금 인터넷으로 이제 공무원 급여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는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부 공정성. 여기 하여튼 동종업계, 경쟁사나 동종업계에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다음 이제 내부 공정성. 동일 기업 내에 나하고 같은 직급 혹은 직종 간의 임금 차이 정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그다음 이제 개별 공정성. 동일 직급 또는 역량 등급 내에서 성과와 연공 간의 같은 개인 특성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여기 개별 공정성. 이게 밤에 쓰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하나씩 이게 보여요. 음. 오타가 하나씩 그래서 보이는 김에 수정을 하고 가야지 아니면 또 수정을 못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자, 이게 바로 개별 공정성. 그 다음에 절차 공정성. 실제 여기 이제 이런 거는 비교를 했을 때고, 절차라고 하는 건 내가 임금 받는 데 있어서 그 계산 방법이 정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임금이 결정될 때까지의 과정이 정확하게,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임금이라고 하는 적정수준이라는 건 기업에서의 지불 능력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비 수준 요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럼 이 사이에서 반영해야 될 게 물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시장 임금 그 다음에 노사 교섭력 노조의 힘이 세다면 임금은 더 올라가겠죠. 오른쪽으로 노동력 수급 관계 그 사람을 그런 게 이제 많다라면 임금을 안 올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직무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그런데 1인당 임금이 얼마인지 이제 거의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에 따라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우수 종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을 벗어나서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불 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미 이건 앞에서 했던 거예요. 생산성 분석이네, 수익성 분석이네, 뭐 이런 것들, 원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총이익 분석 이런 것들은 지불 능력, 하여튼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로자의 생계비. 근로자는 자기가 받은 임금을 토대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이 받고 싶죠. 생계비는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생계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종업원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측정 방법.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애들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필요한 생계비는 많아지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결국 뭐하고 측정된다? 연공하고 측정된다. 근데 여기 이제 생계비 측정 방법은 실제 가계의 경비를 조사해서 하는 방법.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 물량 방식과 반 물량 방식이 있다. 전 물량 방식은 영국에서 우선 비숙련 노동자 11,56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빈곤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모든 품목을 갖다 바구니에 담는다는 얘기. 물론 사치품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담아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담아서 얘네들이 얼마냐 이걸로 따지는 게 바로 전물량 방식.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카메라가 아니 핸드폰 지금은 필수 품목이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우리 길거리에서 동냥하시는 분도 다 이거 핸드폰 갖고 위챗으로 송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또 사치품으로 이 100만 원짜리가 넘어가는데 이게 사치품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사치품이 될 수도 있고 필수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 전물량 방식. 그래서 이제 반물량 방식을 써요. 미국에서 이제 한 방식으로 해서 전물량 방식을 좀 다소 간소한 방법이라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먹기 위한 식료품 지출비를 계산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식료품 얼마 거기에 3을 곱해서 요걸 갖다가 생계비로 하는 거. 물론 위에 거 전체를 막 필요한 걸 다 담는 것보다는 좀 간편하죠. 꼭 필요한 식료품만 해서 여기에 3을 곱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왜 곱할까? 기준이 없어. 그게 이제 문제. 물론 이 외에도 뭐 주관적인 방법이네,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집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죠.
누구는 막 집 사갖고 막 집이 막 몇십억이 됐다는데 나는 이렇다. 이런 것들. 누구는 막 불로소득으로 막 50억씩 받아가는데 나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뺑이치고 강의료 얼마. 이게 이제 상대적 빈곤이죠. 이런 걸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별로 뭐 보시는 거 아니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간에 노동시장에서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간 지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제 타사, 같은 업종의 타사의 임금 수준. 그 다음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노사 간의 임금 교섭, 혹은 물가 수준, 연공이나 인사고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임금이 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 승급과 베이스업이 있어요. 승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 1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호봉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호봉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1호봉 올라갔어. 또 1년이 호봉이 올라갔어. 이렇게 호봉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즉 임금 곡선은 여기서 계속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1호봉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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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이게 바로 이제 승급. 정해진 임금 기준선에서 연령이나 근속연수 이런 거에 따라서 쭉쭉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베이스업은 자, 임금 곡선 자체가 올라가 버려요. 쉽게 이렇게 보면 더 쉽나? 자, 승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업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 버려요. 임금선이 아예 올라가 버리죠. 이게 바로 베이스업이다. 베이스업이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급, 회사는 기본급을 손을 안 대고 싶어 한다. 왜? 기본급이 덩어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를 갖다 올려버리면 얘를 올려버리면 나머지가 줄줄이 얘 올라간 만큼 나머지가 줄줄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를 손 안 대고 이 금액은 얘들 올린 것만큼 여러 가지 수당을 과거에는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급은 그대로고 수당만 여러 가지가 붙었으니까 이 기본급이 올라갈 임금 곡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임금 여기에 기본급이 딱 올라가 버리면 이 자체 곡선 임금 곡선 자체가 올라가 버린 것이 된다. 그래서 베이스업이라고 하는 건 이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지금 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 곡선 자체가 올라가 버렸다. 아예 다른 곡선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급에서 같은 직급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직급 연수든 직급이든 마음이 삐뚤어졌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직급이 될 수도 있고 연공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여기가 임금액이라고 하면 자 원래는 이렇게 지금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승급돼요. 이렇게 1년만 지날수록. 근데 갑자기 이게 요 임금 속성이 그러면 같은 직급의 임금이 이 정도였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정도에서 결정이 돼버리죠. 왜? 기본급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올라가 버리면 더 부담이 된다. 자, 임금 수준 아까 다른 회사하고 아니, 다른 회사보다 많이 주거나 이제 일반 다른 회사에 주는 만큼 동행하거나 따라가거나 한다고 했죠. 이 각각에 대해서 선도 전략 어때요? 우리가 많이 주니까 우리 회사로 많이 올라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구하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비용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 임금에 대한 불만족은 조금 줄여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물론 다른 회사하고 아까 외부 공정성 비교했을 때 임금에 대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종업원들 유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만족도 좀 줄여줄 수 있지만 아까 임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족 곤란성이다. 아무리 많이 줘도 다른 요인하고 같이 엮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조직행동론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을 보면 임금은 위생 요인이에요. 동기 요인이 아니고 동기부여를 계속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위생 요인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주면 그 이상은 이게 만족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아니다, 임금은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임금은 충족 곤란성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제 불만을 뭐 줄여준다, 조금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행 전략.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임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그럼 뭐 우수한 인재는 선점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차피 이 우리나 다르나 똑같으니까 어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뭐 우리 회사로 올 거냐 결정이 되겠죠. 추종 전략은 우리가 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들은 다 이런 데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비용을 아낄 수 있죠. 비용을 아낄 수.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 얼마나 이제 다 나가버리고 물론 이제 일에 따라서는 이게 굳이 막 뭐 여러 가지 뭐 성과가 막 나가지도 않는 곳에 임금을 팍팍 주면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 선도 전략, 도행 전략, 그 다음에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 거 써놓은 거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선도 전략이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무비를 절감시키는 거는 추종 전략. 왜? 인건비 가장 적게 주니까. 임금 불만을 감소시키는 거 선도 전략이 뭐 가장 적.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그건 몰라요. 꼭 이요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도 얘기를 했지만, 꼭 이것만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다음 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